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인류를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부터 구해준 고마운 존재죠.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 페니실린은 사실 곰팡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928년 어느 날 영국의 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포도상 구균을 배양하고 휴가를 갔다 왔는데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었던 샬렛 속에 곰팡이가 피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곰팡이가 포도상 구균을 전부 먹어치워버렸다는 걸 알게 됐죠. 이후에 플레밍 박사는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페니실린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후에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만약 플레밍 박사가 유리 샬레의 모든 뚜껑을 제대로 닫았더라면, 그리고 곰팡이를 하찮게 보고 폐기 처분했더라면 항생제 발명은 한참 늦어졌겠죠. 때로는 실수가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꼭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하찮아 보이던 것들이 위대한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심과 호기심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9월 26일 목요일 오전 9시 7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1913님, 홍명숙님, 8461님, 김예진님 등등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KBS 콩과 또 샵 9730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가 또 나갑니다. 오늘 한 글자입니다. 참 쉽습니다. 한 글자. 요즘에 그 OTT에서 요리사들이 맛으로 승부하는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큰 화제이죠. 그 인기와 별개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요, 2019년 기준으로 미국 뉴욕에서 미슐랭으로 인정받은 식당 10개 중에 4곳이 문을 닫더랍니다. 대중성, 인기가 올라가기는 하는데 고객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또 재료비 더 높아지고 요리사의 임금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 비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엔 그 미슐랭 식당마저도 문을 닫게 된다, 이런 역설인데요. 프랑스의 미식 평가 등급인 이 미슐랭, 영어로는 미쉐린이라고도 하죠. 그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걸 빗대서 이걸 1개부터 3개까지 점수로 매기게 됩니다. 아이고, 한 글자라고 하니까 5502님 팁이라고. 그래서 식당에 이제 팁 주게 되는데, 각종 점수를 매길 때 특히 이제 리뷰 사이트에서도 요걸로 우리가 점수를 주게 되죠. 땡점, 이렇게 한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열려 있고요. KBS 콩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사이 뉴욕 증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이 하루 전보다 1% 가까이 내렸고요. S&P 500은 0.2% 하락, 나스닥은 소폭 오르긴 했지만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마감했어요. 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3대 지수가 큰 폭 올랐었죠. 그리고 특히 다우와 S&P 500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전날까지 사상 최고치를 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신규 주택 판매는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 그리고 고용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현지 시각 26일 목요일 나오는 2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그리고 다음 달에 나오는 8월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로 쏠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장 마감 이후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 장마감 직후 발표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이 6월에서 8월 사이 매출이 77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0% 가까이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은 1.18달러로 그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이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반도체 업황을 좀 미리 볼 수 있는 풍향계 바로미터로 불려요. 네. 이 실적 발표 직후에 시간의 거래 주가가 급등했고 원래는 95.77달러에 마감했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의 한 14% 정도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했더라고요. 13%나 급등하는 마이크론. 네. 네. 국내 반도체 주가도 오랜만에 훈풍이 부네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7.7% 급등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3% 오랜만에 급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코스피도 1.6% 정도 오른 2639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은 1.2% 오른 768 가리키고 있네요. 네. 자, 반도체도 좀 좋아져야 될 텐데. 자, 우리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 또 정부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이야기가 나왔죠? 네,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우리 경제에서 내수, 집값, 가계부채 중에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경제부총리니까 내수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미국이 B컷을 단행했으니 하는 총재가 말했듯이 우리 금리 결정에 외부 요인 제약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현명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어요. 현명한 결정. 네, 현명한 결정. 그래서 사실상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발언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수장의 발언인 만큼 이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입김으로도 좀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약간 또 이제 입김, 압박 뭐 여러 가지로 또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한국은행의 생각은 어떨까요? 네. 마침 그 어저께 간담회가 있었는데 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가계부채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게 둔화할 때까지 이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릴 여유는 없다. 아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만큼 녹록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신미원은 2주 앞으로 다가온 금리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도 했고요. 그러면 무엇을 고민하느냐? 역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였습니다. 이달 들어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누그러지고 있다라는 자료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 혹은 다시 상승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어려움을 토로한 건데요. 네. 미국이 이달에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면서 B컷을 단행한 것이 우리 기준금리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상황은 다르다 이렇게 네.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B컷은 선제적인 움직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험이 크게 부각돼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내수적 관점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후행적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값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주택 청약 통장 네. 매월 뭐 10만 원씩이라고 꼬박꼬박 부으시는 저도 분들 많지 않습니까? 로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모으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약이 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 그 주택 청약 통장 제도가 일부 바뀌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거는 뉴스로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납입 금액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10만 원으로 월 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가 예를 들어서 25만 원으로 올리고 싶다라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서 상향액 재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1월에 올해 12회차를 선납했다라고 하면 1월에서 10월까지 10회차는 선납 취소가 불가능하고 11월, 12월 회차 2회차 선납을 취소하고 다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선납을 취소하려면 제도 개선 시행일인 11월 1일 전까지 해야 한다는 점에 청취자분들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약 통장에도 조금 이자가 붙기는 붙던데 네.
거의 이제 간에 기별도 안 올 정도로 붙더라고요. 요 네. 금리도 좀 달라지네요. 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기존 2.0에서 2.8%에서 2.3에서 3.1%로 0.3%포인트 오르게 됩니다. 이 청약통장 금리는 재작년, 작년에 이어서 이번까지 이번 정부 들어서 총 1.3%포인트 상향된 거고요. 이 국토부는 금리 인상으로 2,500만 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다만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에 납입한 돈은 이렇게 인상된 금리에 따라서 이자를 받게 되고요. 금리 인상 이전에 넣으신 돈은 종전금리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에도 좀 과거 통장은 제약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좀 달라지네요. 네, 민영주택,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이제 청약할 수 있었던 것이 청약예금, 부금 그리고 청약저축 이런 것들인데 다음 달 1일부터 이 그 세 가지 상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갈아타거나 뭐 선택지가 있고요. 신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일해서 가입하게 되는 건데요. 이 종합저축으로 전환하게 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고 또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또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과 같이 이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 등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 상품이 가입된 은행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실 수 있고요. 11월부터는 청약예금과 부금의 타행으로의 전환도 시행됩니다.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요. 한시적으로. 네, 필요시에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옛날에 가입을 해서 네, 청약저축인가 청약예금인가 그런데 저는 종합저축인데. 네. 예, 최근에 하셨다는 신세대라는 뜻이네요. 네. 상대적으로 네.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그래서 만능통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민영이나 공공주택이나 다 청약할 수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칸막이가 이제 사라진다는 거네요. 네.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내년 9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이다. 네. 자, 그리고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 지금 역직구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고 하는데 일단 역직구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가서 물건 사는 걸 직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판매자가 상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것을 역직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 쇼핑몰 들어와서 직구해 가는 것. 네네, 그렇습니다. 해외 소비자가 우리 상품 사는 거죠. 예. 이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역직구 시장 규모가 1조 7천억 원, 그 K 콘텐츠 성장이 무럭무럭 이제 되면서 10년 만에 약 2.5배로 커졌습니다. 그러면은 역직구 시장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되는데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도 또 경쟁적으로 뛰어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가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요. 미국과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다음 달부터 입점할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 알리의 한국 상품 전용관을 이제 K베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전용관에 입점한 판매자 1만여 곳이 한국뿐만 아니라 알리의 전 세계 고객 1억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판매 활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중국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를 잡으려고도 돈을 많이 쓰지만 네. 한국의 판매자들을 많이 입점시키려고도 또 엄청난 파격적인 조건도 내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입점 보증금과 입점 판매 수수료 모두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면제 정책을 내건 건데요. 5년 동안 수수료 안 받는다고요? 네, 5년. 그리고 또 배송 완료된 지 15일 이내에 국내 판매자에게 주문 건별로 정산해주겠다라는 정책도 내세웠습니다. 뭐 티모 UMF처럼 막 45일 막 네, 어떤 그렇게 안 이커머스 하고. 업체 60일 이것도 아니고 15일 이내에 정산해주겠다. 네, 굉장히 빠른 이거 거죠. 엄청 파격적인 조건이네요. 네, 그 알리페이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미국 달러화로 결제가 되고요. 한국 우체국이 글로벌 배송하는 구조인데요. 이 판매자들은 국가별로 입점할 필요도 없고 알리에 한번 입점하게 되면 그냥 정말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동안에 우리 중소업체들이 해외를 진출하는데 걸림돌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언어 문제 그렇죠. 이건데요. 언어 배송. 예. 예. 근데 이제 알리에서 번역 시스템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알리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아마존
그리고 동남아의 1위 플랫폼인 쇼피도 국내 화장품 업체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이커머스 업체 중에서는 G마켓이 영문샵과 중문샵을 출시해서 현재 100여 개 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 최대 역직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그 타이완에서 우리 로켓 배송 선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타이완에서 활발하게 한국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 우리나라 K 상품의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을 모셔가려는 글로벌 플랫폼이 많아졌고 이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 해외 진출하려는 소상공인들, 네. 인터넷으로 물건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 네. 전반적인 이커머스 환경으로 보면은 지금 중국 기업들이 내건 조건이 너무 파격적이어서 네. 좀 이제 겁이 나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수수료를 너도 나도 이제 내려가지고 또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미식 평가 등급이 이제 미슐랭이 되게 유명하죠. 1부터 3까지, 하나부터 3개까지 이거를 매겨서 식당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요리사를 스타 셰프라고 부르죠. 자, 미슐랭은 이 프랑스 타이어 회사가 식당, 숙소 등 여행 정보를 담은 가이드 책을 발행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근데 참 그 가격대가 여기 이 점수를 받게 되면은 뭐 그냥 10만 원 훌쩍 넘어가고요. 비싼 곳은 1인당 뭐 50만 원, 60만 원 이런 메뉴 그런 식당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임대료도 높고 요리사 임금도 높아지고 또 그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식재료를 써야 하고 또 유통기한이 짧은 식재료를 써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마진은 또 오히려 크게 남지 않는다. 이런 역설적인 측면도 있네요. 요 한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리뷰 남길 때 그리고 뭐 배달 음식 시켰을 때도 이 점수를 우리가 주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이 점수 5개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손편지를 쓰시기도 하고요. 2709님 별의별 문제를 다 내는군요. 이렇게 보내셔서. 네. 그리고 6786님 이것처럼 빛나는 하루 되시라고 메시지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김선미님은 대호님 이것처럼 반짝반짝 빛나요라고 크크크 보내주셨습니다. 그 빛나는 이유는 얼굴에 있는 기름 때문인가? 네. 0340님은 사랑해요 이대호 오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분명히 0340님은 남자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남자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윤인희님은 하하 씨의 와이프 이름이 이거죠라고 또 강력한 힌트를 보내주셨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저는 2주 전에 하이브 소속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어도어 소속이죠. 뉴진스 멤버들이 영상을 유튜브에 하나 올린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주 이내에 민희진 대표님을 복귀시켜달라. 25일까지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죠. 하이브를 향해서. 그것도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매우 심각한 표정과 내용으로. 그 기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하나 절충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글쎄요.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또 뉴진스 민희진 전 대표 어떻게 될까요? 조언을 한번 구해보죠.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입니다. 엔터
업종을 담당하는 이현지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지입니다. 오랜만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들의 요청에 응답을 했는데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민희진 전 대표 사내이사까지는 복귀시켜주겠다.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계속해라. 근데 대표이사직은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떤 판단이 깔린 걸까요? 이게 너무 예전부터 4월부터 진행된 이슈로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네. 그 4월 달에 이제 한번 처음으로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네. 그래서 이 민희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두워 대표 자리에서 내리기 위해 하이브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4달, 5달 싸워가면서 지난 이제 민희진 대표를 하이브 어두워 대표 자리에서 겨우 끌어내렸는데 힘들게 끌어내렸는데 다시 대표 복귀를 시키면 그간의 노력들이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도 뉴진스의 입장은 알겠으나 대표 자리까지 다시 복귀시키기는 좀 탐탁지 않았었던 거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성과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다시 대표 자리 복귀 그건 안 된다. 다만 절충안이라고 계속 표현이 됐었던 게 대신 사내이사의 임기를 좀 더 연장을 시켜주고 3년간 연장을 시켜주고 네. 너가 남아있는 뉴진스 계약 기간 5년 동안은 프로듀싱 업무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절충안을 제안을 한 거죠. 네. 근데 당연히 이제 민희진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는 소리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서로 계속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바로 이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성명이 나왔습니다만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올해 8월 달에 이제 어두워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이제 해임을 통보를 했는데 사실 그 전에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이제 대표 자리에서 내리기 위해서 냈었던 거에 대해서 민 대표가 가처분 소송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법원에서 해임에 대한 적법한 사유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었는데 네. 왜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나를 법원에 결과가 있는데도 왜 나를 대표 자리에서 해임을 시키고 복귀가 안 되냐. 이거는 말장난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게 첨예한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희진 전 대표는 나는 다시 대표이사로 돌아가야 한다. 이거를 그럼 계속 그쵸. 주장을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냥 사내이사 원 오브 댐 이걸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해본다면 네. 이제 초창기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난 거는 사실 배신은 맞지만 배임은 아니다라는 이 입장을 고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도어라고 하는 레이블 자체도 내가 만든 거고,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내가 만든 거고, 여기로 나를 스카우트하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라, 원하는 거 다 시켜주겠다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나를 대표 자리에는 복귀를 못 시켜주냐. 그러니까 원래 권리를 다시 되찾기 위한 그런 투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도 하이브가 그렇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나쁜 기획사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각자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다 억울하죠. 예. 억울한데 하이브도 사실 지금 멀티 레이블 체제로 운영이 되고 그쵸.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다른 레이블들은 경영이랑 제작 파트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도어만 하나로 통일해서 운영하기에는 또 어떤 하나의 선례가 남겨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도 똑같은 레이블처럼 다른 레이블처럼 분리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거고 또 민희진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뭐라 하냐 이렇게 억울한 거고 그런 게 사실 겉으로는 해소가 된 듯 싶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희진 전 대표 사례가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에서 또 발생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또 선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이브 그렇죠.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KBS 콩으로 백현실님이 초등생 아이도 관심 있는 뉴스 기사네요. 뉴진스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요즘 저희 집에서도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뉴진스 때문에 어떤 그룹도 이미지가 어떻게 됐어, 누가 뭐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어 이게 아이들이 맞아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일단
네. 2주 전에 그 뉴진스 멤버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멤버들이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지금 하이브가 사실상 거절을 한 거죠. 그러면 그쵸. 이제부터 뉴진스 멤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물론 이게 예측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쵸. 이게 정말 사람 마음인지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죠, 사실은. 네, 뭐 만약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본다면 항상 최악을 저희는 또 생각하니까 최악의 경우는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전속 계약 해지 통보를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는 봐야 합니다. 아, 위약금 내고 어두워 하이브 네. 나가겠다. 그쵸. 이제 정말 최악의 경우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뭐 시장에 거론되는 금액으로만 보더라도 최소 4천억, 5천억까지는 거론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표준 계약서상의 내용을 보면은 예. 그 남아있는 계약 기간에 대해서 이제 월로 또 산정해서 그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직전 연도 매출액 대비해서 뭐 그런 뭐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몇 천억씩이나 드리고 나서 계약 해지를 하고 또 심지어 뉴진스라는 그룹 이름 그리고 버니즈라고 하는 팬덤명 자체의 IP가 어도어에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 그룹명을 계속해서 쓰기도 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이브에서 말하기로는 뭐 10월 17일에 임시주총을 연다고 하니 그때 어떤 안건들이 논의되냐에 따라서 향후 선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다른 아이돌 그룹들을 보더라도 이제 탈퇴를 했을 때 팀 이름을 이제 바꾸는 경우들 거의 다 이제 볼 수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 IP는 맞습니다. 그 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약금이 4천억, 5천억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라고 소송을 또 제기하면서 대응하는 방안도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표준 계약서를 살펴보면은 뭐 대중문화 뭐 표준 계약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계약 기간 초기 계약 7년 내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뉴진스 즉 민희진과 뉴진스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거는 뉴진스라는 가수가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위약금을 내는 것이고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니 이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라는 또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이브 잘못으로 우리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흘러갈 경우에는 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싸움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엔터 네. 쪽 업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템퍼링? 그죠? 템퍼링이라고. 이게 돈을 네. 주고 빼가는 거죠. 위약금 얼마야? 우리가 다 내줄게. 우리 쪽으로 넘어와. 우리랑 하자. 이건데 그쵸. 물론 이제 뭐 뉴진스는 뭐 그런 사례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나중에 그 위약금을 우리가 투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투자자도 생길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이제 수면 위로 거론되기 시작했던 게 그 챔백씨라는 SM의 가수들이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제 그 MC몽 소속사 거기에서 이제 접근을 했다라면서 이제 템퍼링이라는 단어를 또 저희가 새롭게 알게 됐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SI라고 하는 전략적 투자자들이죠. 네. 그 투자자들이 우리가 내줄게 그러면서 새로운 어도어 말고 새로운 레이블을 설립할 때 그 레이블 투자 자금을 대줄게 대신 데리고 나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쵸. 사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은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뉴진스가 존속한다 혹은 이제 떠난다라는 걸 봤을 때 어찌됐건 지금 모든 노이즈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를 추정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나온다 한들 그렇게까지 주가에 더 악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 주가 얘기는 뒷부분에 한 번 더 여쭤보겠고 일단 그러면 이걸 네. 법원, 이사회 누군가는 어디에선가는 매듭을 지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할까요? 요게 또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이 8월 달에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되기 전만 해도 민희진 대표가 이제 어쨌든 1차전에서는 승리를 했잖아요. 네. 가처분 소송에서 이제 민 대표 측의 손을 법원이 들어주면서 해임할 수 없다. 그래서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주주간 계약, 민희진과 이제 하이브 사이에 맺었었던 엄밀히 따지면 어도어겠죠. 그 주주간 계약 자체를 해지하면서 민희진 대표를 대표에서 끌어내리는 게 또 가능해졌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법원이건 이사회건 매듭을 짓기 전에 어도어 이사회와 민희진 각자의 입장이 너무 명확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매듭을 짓는다라기보다는 우선은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어찌됐건 다음 달에 임시주총을 연다고 하니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그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근데 그 다음 달 임시주총은 민희진 전 대표를 다시 사내 이사로 등기시키겠다라는 그쵸. 의미의 임시주총이고 또 임시주총인데 민희진 전 대표는 또 그것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고 있고. 그렇죠. 어차피 어도어 이사진 대부분이 하이브 측 인사인데 그렇죠. 나를 다시 임기를 연장시켜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내가 뭘 믿고 여기에 이제 그쵸. 그 동의를 하냐. 이런 민희진 식으로 전 또 대표 반발하고 입장에서는 있는 거고요. 이거 나 갖고 노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그쵸, 수도 있는 그쵸. 거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가 그 1,000억 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주식 가치 아니겠습니까? 민희진 전 대표가 맞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또 이제 11월부터 풋옵션을 행사. 그러니까 하이브 측에다가 내 주식을 당신 내가 약 1,000억 원에 사가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주간 계약에 있었는데 근데 그걸 또 얼마 전에 하이브가 계약 해지 해지했죠. 통보를 한 거잖아요. 네. 이것도 결국은 그런 법원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그 민 대표를 해임하기 전에 지난 7월에 이제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고 지금 이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서를 제기해서 이게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또 이제 또 상상력을 펼쳐볼 수 있는 거죠. 법원이 하이브의 손을 들어준다면 즉 주주간 계약 해지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제 민 대표 입장에서는 1,000억 원에 달하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권한이 없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주주간 계약 해지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하이브에서 너무 좀 그 말도 안 되게 해지를 했다.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이제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계약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야말로 정말 법원에서의 결정에 좀 달려 있는 거겠죠. 그렇죠. 거의 1,000억 네. 원 규모라고 하니까 사활을 걸고 법정 투쟁을 그쵸. 하겠죠. 그 아까 하이브 주가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하이브의 그 일종의 채권이죠. 전환사채. 그러니까 당장은 채권이지만 주가 올라가면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채권. 근데 이제 주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내 원금 돌려주쇼 이렇게 또 요구를 한다고 해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것도 참 갑갑한 상황이에요. 예. 이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이브의 주가가 연초 대비 한 34% 정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게 올해 4월부터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너무 피로도가 쌓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3년 전에 2021년에 하이브가 4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저희가 이제 CB라고 얘기하는데 이 4천억 규모의 CB를 발행을 했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 예. 근데 그때 이제 2021년에 4천억의 전환사채를 왜 발행했냐면 두나무 지분 그때 취득하려고 그때 막 NFT 붙고 막 이러던 시절이어가지고 네. 그때만 해도 주가가 좋았어요. 그때 발행 당시에 이 CB의 전환가가 38만 5,500원이었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이게 2배가 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너무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또 있었냐면 표면 이자가 0%입니다. 그리고 리픽싱, 그러니까 전환가액이 주가가 조정되면서 이제 전환가액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리픽싱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4천억 원의 CB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주가가 38만 5,500원보다 높아져야지 수익을 보는 구조인데 지금 반토막
있다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존 투자자들이 조기 상환을 하고 싶은 거죠. 만기가 2026년인데 38만 원까지 갈 보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돌려주소. 이렇게 조기 상환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조기 상환을 요청한 비율이 지금 거의 60%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지금 이 CB 전환 조기 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일주일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조기 상환을 해달라라고 하는 니즈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1월 초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 4천억 원에 대한 조기 상환 요구한 투자자들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차환을 위한 CB를 또 발행을 합니다. 4천억 규모로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찌됐건 하이브 입장에서는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계속 이런 잡음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하이브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에서 그렇게 또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계속 실적이 1분기도 미스, 2분기도 미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반등을 어쨌든 모두가 원하는 게 주가 반등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실적이 잘 나오건 리스크에 완전 해소건 어떤 한 방의 큰 성과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지금 이 전환사채 투자한 사람들도 지금 주가 2배 이상으로 올라가야 본전이 되는데 그쵸. 난 차라리 그냥 하이브 주식으로 안 받고 그냥 나는 그쵸. 그냥 채권이니까 원금 돌려주소. 네, 원금이나 돌려줘라.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다는. 물론 그건 한 일주일 뒤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그 하이브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뭐 SM, JYP, YG 엔터까지도 엔터사들 주가 하나같이 뭐 신저가 행진입니다. 뭐 약간 뭐 사실 하이브도 오늘 한 3.8% 정도 반등하긴 하는데 뭐 최고가 42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내려온 거 보면 이게 뭐 네. 반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반등의 계기 엔터산업 전반적으로 좀 안 보입니까?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죠. 한숨부터. 예, 정말 악몽을 꾸던 지난 시간을 보냈는데 예. 사실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주가가 빠지는 게 제가 좀 너무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당연할 수밖에 없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작년에 생각해보시면 앨범이 너무 잘 팔렸어요. 그냥 뭐만 내도 다 팔리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네. 연간 1억 1천만 장이 팔리던 그 앨범에 거품이 껴있었던 거예요. 올해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작년 6월부터 중국에서 앨범 수출이 YOY로 98, 99% 역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과하게 거품 껴있던 앨범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을 올해 상반기 내내 보여준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즉 하향 안정화되는 구간이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게 문제가 결국은 거품 껴있던 산업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긍정적인데 실적 측면에서 보면 어쨌건 엔터 4사의 매출 절반가량이 앨범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네. 그 앨범 성장세가 둔화되다 보니까 외형이 줄어들고 있었고요. 더 안 좋은 상황은 뭐였냐면 올해 이 아티스트 사이클적으로 신인들 데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새 또 신인 데뷔하면 또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은 줄어들고 있는데 신인 데뷔도 많았고 또 웬만큼 투자에서는 성과를 못 내니까 앨범이나 어떤 신곡 컴백하는 스케줄일 때 제작비를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익 규모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게 지금까지 상반기 그리고 3분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업황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증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멀티플 자체는 바닥에 붙어있는 상황이지만 엔터가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 방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본다면 올해 4분기, 이제 10월부터 도래하는 올해 4분기부터는 콘서트 목액 규모라든지 아니면 콘서트 가격, 콘서트 하는 지역, 그리고 음원에서의 성과 이런 게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과가 점점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실적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4분기부터는 좀 이제 빛이 든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구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쨌든 모든 모멘텀들이 몰려있는 4분기부터는 그래도 엔터가 너무 주가도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좀 좋게 볼 만한 시기가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 구름이 좀 거치길 기대하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이현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페루 수도 리마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현지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납치범들은 수류탄을 던지는 등 격렬히 저항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방지, 육아휴직 연장 등을 위한 70여 개 민생 법안과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경기도, 경기 남부, 북부 경찰청과 함께 경기도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5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스마트 시계 줄 2종에서 국내 기준치의 각각 121배, 74배에 이르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하시죠? 정직하시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 이런 심리학 연구 보면요. 사람이 하루에 평균 2-3번은 그리고 많을 땐 최대 200번까지 거짓말을 한답니다. 거의 숨 쉴 때마다 거짓말하는 건가요? 자, 심리학 개론 시간에 재미나게 이야기해 보시죠. 연세대 이헌주 연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혹시 거짓말 좀 하세요?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갑자기 찔리는데 네. 제가 며칠 전에 네. 스마트폰으로 사실 좀 뭘 보고 있는데 네. 아이가 와가지고 뭘 이렇게 봐달라는 거야. 자기 그 지금 수학 문제 푸는 거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보고 있다. 그런데 사실 웹툰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찔립니다. 네. 아니 근데 일상에서 그러니까 진짜 마음 먹고 사기를 치기 위한 사기꾼도 있는 반면에 네. 자잘한 거짓말을 일상 속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버릇입니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 정도의 문제지 거짓말을 나는 한 번도 안 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아마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불안을 회피하려고 좀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 다 했니? 라고 하면 다 했습니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회피하려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비난 안 받으려고. 네, 뭐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 또 친근해지려고 칭찬을 하는 거짓말도 있고요. 정말 뭐 자신의 통제 욕구라든지 좀 나쁜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는 한 번 시작되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하고 또 맞아요. 거짓말하고. 일이 커지죠.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긴장돼서 엑셀을 되게 잘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불러요. 신입사원 엑셀 잘한다는데 데리고 와봐라. 근데 이제 자기가 엑셀을 잘 몰라요. 그러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거기서 문자로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거짓말은 연쇄작용을 만든다. 그리고 네. 그게 또 한 번 터지면 이제 크게 터져서 평판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거짓말이 뻔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네. 계속 아니라면서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심리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들키려고 하는 어떤 토대가 생기면 온갖 방어 기제를 쓰면서 그거를 좀 무마하려고 하거나 또 나는 다른 거짓말쟁이 아니야. 그렇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토플이 뭐 100점이 넘는다. 그런 거짓말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 거짓말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영어를 좀 잘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내 거짓말을 내가 믿게 되는. 그렇죠. 그 뭐 리플리 증후군 뭐 이런 거. 뭐 그거보다는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기만. 네.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때 예. 자신을 좀 과대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죠. 과대 포장. 네. 자기 기만.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 네.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나 스스로 믿게 되고 네. 그러면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근데 이게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까지 다 숨길 수 있을까? 약간 좀 속으로 이제 찔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또 앞으로 표시가 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거짓말을 하면은 네. 불안감과 긴장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호흡이라든지 심박수라든지 이런 거 같이 올라가고요. 어떤 분은 막 땀도 나고 얼굴도 막 빨개지고요. 저는 얼굴 빨개지던데. 네. 저도 좀 그래요, 사실. 네. 티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아무리 페이스메이커를 해도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있어서 요즘에 왜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장난감 같은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이제 거짓말 탐지기 하는 경찰에서 쓰는, 쓰는 거 거 그런 것들도 네네네.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감지하는 그런 원리로 많이 작동돼 있습니다. 심장 박동 달라지고. 네, 그런 네, 거.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네.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간파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방법 없습니까?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 네. 진짜 막 표정이 어쩌서 티나는 사람은 누구나 알겠지만 네. 좀 알아차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눈 맞춤을 갑자기 확 회피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 피하는 거예요. 네, 네. 일말의 불안감, 긴장감, 약간의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눈 맞춤이 살짝 회피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잘 보면 말과 몸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부자연스러워지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도 안 불안하다고 하는데 다리는 막 떨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손가락 계속 만지작거리고 손도 네, 뜯고. 맞아요. 그리고 또 말을 끝내고 나서 상대방의 표정을 자꾸 이렇게 살핍니다. 내 거짓말이 잘 먹혔나? 안 먹혔나? 상대의 반응을 이렇게. 네, 네,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허점이 막 말할 수 없는 이렇게 허점 같은 게 자꾸 보여요. 네. 예를 들어서 출장 갔다 왔다고 말하는데 어디 갔다 왔어? 뭐 그러면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타고 갔다 왔어? 그러면 기차 타고 갔다 왔지. 거기 KTX 기차에 없지 않나?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갔다 왔나? 뭐 이런 약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티나고. 기차와 비행기가 좀 티가 많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캐 들어가다 보면은 어디선가는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원래 거짓말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좀 많이 능숙한 사람이 아니면 좀 탄로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알리바이 만들려고 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탄로가 나는 거죠. 네. 또 예전에 그런 거 보면은 미국 클린턴 대통령 때였나? 뭐 하여튼 네. 국회에서도 뭐 얘기할 때 아니면은 청문회 할 때 저 네. 사람이 코를 몇 번 만지는가? 네. 평소에는 몇 번 만지는데 그때는 더 많이 만지더라. 이런 네. 거 막 비교해서 언론에서 기사 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 나오던 행동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김진선 님이 근데 친구가 내 헤어스타일 어때? 하고 묻는데 사실대로 안 어울린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약간 그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살짝 이제 둘러댈 수도 있는. 네. 그거는 그래도 좀 의도가 선하니까 어떻게 좋게 봐야 할까요? 뭐 사실 우리가 다음번에 또 봐요 이렇게 말한 게 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몇 시에 볼까요? 이거는 아닐 수 있잖아요. 밥 한번 먹읍시다. 네, 그게 하나의 예의상 있는 말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집어서 그게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뭐 그렇게까지 탐구할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스타일이 되게 안 어울려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어울려요? 라고 말하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헤어스타일이 엄청 잘 어울립니다. 이것도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네네.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네. 그냥 약간 좀 마음이 좀 내키진 않을 때 그냥 네, 네. 그럭저럭 그냥 넘겨라. 그 사람의 다른 좋은 면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 보는 거. 그러니까 진짜 좋은 부분을 좋다고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머리 했는데 머리 어때? 그러면은 정말 안 어울리는데 예쁘다 어울려가 아니라 네. 나도 머리 하고 싶다 이런 정도로 그냥 네. 넘어가는. 그렇죠. 교수님의 통찰력이 참 대단하십니다. 날카로우십니다. 네. 진심입니다. 제가 이제 눈을 좀 피하고 있는데 정말입니다. 항상 이현주 교수님과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예의상하는 칭찬, 네.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들 네. 이게 또 인간관계에서 윤활유 같은 작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정말로 그렇긴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은 가지조림을 되게 싫어해요. 가지를 안 먹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지조림 너무 맛있는데요. 막 계속 그러면 계속 가지조림 이제 먹는 곳만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밥상에 이제 그 사람 올 때마다 그걸 네. 내주고 네. 더 힘들어지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예의상 했던 말, 윤활유를 쳤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나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다. 이거 네. 알아둬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국은 이제 거짓말로 탄로가 났던 사람들, 네. 그렇다고 해서 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인간관계는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사실 하얀 거짓말 같은 경우는 나를 의도적으로 막 나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그 부분에 관련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거짓말을 막 뭐 밝혀내고 그럴 필요보다는 나는 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 그래도 괜찮아. 라는 어떤 환대의 분위기가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아니지 이렇지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은 거짓말이라면은 뭐 멀리할 수 있다면은 좀 멀리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검은 거짓말이 반복되는 것은 쉽게 달라지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속이는 사람은 계속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만 뭔가 거짓말을 자꾸 반복한다. 그러면 초반부터 그것이 내가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초반부터 좀 밝히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냥 초반부터 알고 있다. 네. 거짓말 그만하라. 근데 그것도 약간 말의 기술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기꾼 같은 사람이면은 그게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면 이분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뭔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초반부터 얘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사기를 좀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깜짝 놀랄 수 있는 포인트일 수 있죠. 박영은 님이 정말 외적으로 내적으로 변화 없이 안 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네. 정말 티 안 나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믿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네. 근데 그것도 지나고 나봐야 알게 네. 되는 거고요. 그분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티가 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네 일상일 수 있고 정말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분들은 사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손절해야 됩니까? 박영은 님이 또 여쭤보시는데. 사실 그분의 패턴을 보면은 약간의 조금은 좀 섬뜩하다든지 좀 이상하다든지 뭔가 이게 좀 허점이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이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어떤 거짓말이라는 게 많이 좀 스며들어와 있나 이런 거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자기 기만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다 보면 네, 나 스스로 또 그걸 믿게 된다라고 했는데 네, 자기 기만을 넘어서 주변 사람까지 다 기만을 해버리고 네. 그 거짓말한 사람은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게 탄로나도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죠.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죠. 정작 그 사람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 네,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아이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심리학도 많이 배우고 인간관계도 많이 또 배워야 됩니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 통해서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돈줄 상담소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년차 자영업자 부부,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요. 그 어려웠던 코로나 상황도 어떻게 이겨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